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관련돼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콘텐츠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남일입니다. 광주와 인연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제가 현재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나누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기획이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알게 되어서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문화를 향유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바로 오늘날이 우리가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문화는 1950년대도 있었고요. 그 전에 1920년, 1800년대에도 문화는 있었죠. 근데 본격적인 문화라는 개념이 저변에 넓혀지고, 그 다음 오늘을 우리가 문화의 시대, 어떤 학자들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문화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질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이야기로는 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향유의 그 기준을 3만 불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3만 불이 넘었으니까 아마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 위주로, 그죠? 물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균율에서 어떤 3만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국가들에도 문화는 있지만 이게 향유의 차원, 본격적으로 향유의 차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도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에 들어섰지만 지역적 편차 또 빈부 간의 편차에 의해서 이 향유의 어떤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화의 시대에 우리의 환경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CB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ICBM은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꽤 이슈가 되었던 건데요. 그 ICBM하고 이건 다른 거죠. 우리 문화 환경이 지금 꼭 여기서 문화 환경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 전반에 이 AI CBM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AI CBM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 관계성이나 그 몰입도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지금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점진적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조금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지역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즉 오늘은 샘플은 광주 쪽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지역문화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 지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해 가지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문화다.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정체성이죠. 동질감, 유대감, 뭐 지역사회 통합. 우리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축제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무엇, 그것을 당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향유하는 그런 여러가지 종류들의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축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의미, 이 공동체야말로 축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축이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이 지역 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같이 있고, 이제 뭐 지구촌 자체가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입된 것도 어떤 하나라는 의미, 오미원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개별적인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개별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다문화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문화는 어찌되었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을 표현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지역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로서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 바로 이 지역 브랜드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지역 문화에 대한 활동이나 지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축제 관련된 뭐 평가라든지 심의도 가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을 돌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이런 겁니다. 죽이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지역에 죽이는 콘텐츠가 없는데 죽이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죽이는 콘텐츠가 뭘까요? 킬러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거죠. 킬러 콘텐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 지역에 이런 축제를 만들어 달래. 외국 애들이 멋진 게 있다고요. 이러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축제들입니다. 일본 삿포로 눈꽃 축제, 브라질 리우 뭐 삼바 카니발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그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 같은 거, 그럼 태국의 송크란 축제, 뭐 물축제로서는 아주 유명하죠. 이런 축제를 이야기하면서 죽이는 콘텐츠 하나 만들어 달래. 그래서 우리도 이런 브랜드 확장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거 한번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비단 이것뿐입니까? 영국의 에딘버러, 몽골의 나담 축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 스페인 토마토 축제. 이제 우리가 정보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 뭐 지구촌의 개념에서 얼마든지 축제를 보러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향유자들의 눈은 갈수록 높아지겠죠. 스페인 토마토 축제가 아주 인상적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토마토 축제를 하죠.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나라 토마토 축제 가서 저렇게 던지고 하면 많이 아파요. 토마토가 싱싱해가지고 막 푸르푸르한 토마토도 있죠. 스페인 토마토는 뭐 거의 숙성 갈 대로 숙성된 토마토인데 만지면 터지는 이렇게 돼 있는 그 토마토인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나 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축제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이제 눈높이는 높아졌고, 예. 지역에 뭔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회의나 뭐 간담회, 자문 이런 데 가면 항상 우리 지역에 멋진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대표 축제가 약한데 대표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좋은 축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지역에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지역문화 이야기를 담아라고 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오늘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새롭다라고 느끼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200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담으십시오. 무슨 이야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담으세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 축제도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거죠. 인삼이라는 또 뭐 그 지역에 나오는 게 있죠. 복숭아, 사과 다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식상한 이유는 지금은 특산물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특산물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담으려면 여러분들 뭘 아셔야 돼요? 지역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이야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는다. 그 행위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스토리텔링을 지금 먼저 들고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직접 사용도 하시고요. 그 문제는 이 스토리텔링이 그냥 스토리텔링이 붙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텔링을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단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원래 스토리텔링은 뭐냐 하면요, 음성과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보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미를,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표정에서, 몸짓에서, 그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상호작용성입니다. 인터랙티비티.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강연을 전달받게 되는데, 여기는 인터랙티비티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준비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으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에서 이 상호작용성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축제에서는 정말 그 현장에서의 이 상호작용성이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상호작용성을 위해서 우리가 체험도 넣고 실습도 넣고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개의 축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개의 축이 뭔가 하면 바로 규칙성입니다. 하나의 축이.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림인지 아실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뭐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게 있죠. 흥부와 놀부, 그죠?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흥부와 놀부의 전체 스토리라인, 이게 규칙성입니다.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겁니다. 규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지금 샘플은 이 만화 흥부와 놀부전인데 바로 변주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스토리텔링의 기본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성이란 뭔가, 구전시대의 스토리텔링은 전래된 이야기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준화된 주제, 그 다음 공식화된 어기를 사용해 가지고 전달한다는 점에서 규칙성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주제,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에서는 뭐 착하게 살며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변주가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 흥부와 놀부를 보면요,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부가 동생한테 참 모주에게 하긴 했지만 어떤 나름 경제적 관념도 있었고 또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어떤 계획 경제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흥부 같은 경우는 사람은 선하고 착할지 모르지만 너무 좀 무능력하고 예. 자식들만 많이 낳아가지고 대책 없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시대를 읽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부를 21세기형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전에는 흥부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착하고 선하고 이런 측면에서 근데 오늘의 시점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전통적인 흥부와 놀부에서의 이야기에 변주가 일어난 거죠. 이야기라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야기의 내용을 맥락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큰 흐름에 대강 맞춰진다면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변하는데 그게 변주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 두 개의 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두 개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대부분이 변주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변주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철저한 검토 없이 어떻게 바로 변주로 가는 마치 어떤 기본기보다는 스킬 부분을 강조하는 어디에서요? 스토리텔링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 좀 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규칙과 변주를 생각하시되 규칙, 기본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검증, 학습,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제가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축에 규칙과 변주의 두 개의 축에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가. 그 지지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개별적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한 5개 정도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메커니즘입니다. 스토리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스토리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규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야기는 다 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변주가 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연구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추려보면 공통되는 것으로 이 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텔링, 팩토링, 메이킹, 빌딩, 리텔링.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복잡해졌습니까? 자,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텔링입니다. 자, 신화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화 그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말고 이면에 숨은 깊은 뜻을 포함하는 서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토리텔링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바로 텔링에 속한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신화와 외국 신화를 좀 비교해보면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화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조금씩 한 것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뭐 단군 신화 보면 등장인물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야기 맥락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등장인물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상대적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출발은 텔링에서 시작한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팩토링입니다. 이 이야기하기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요소들은 다양한 매체들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 말고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픽이라든지 텍스트, 그 다음 오디오, 비주얼 같은 거. 이 중에서 아마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겠어요? 오디오겠죠. 왜냐면 스토리텔링 자체가 보이스와 제스처로 들어가니까. 근데 비주얼은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떨 때는 텍스트로, 어떨 때는 그래픽으로, 어떨 때는 가상 공간으로, 뭐 이렇게 그 이야기에 맞는 요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킹입니다. 이제 이야기에 메이킹적인 요소를 입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는 게 뭡니까? 프리미어리그죠.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보실 텐데, 이 메이킹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산업적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산업적 의미.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 하나 예를 들면,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이 그 로고를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붉은색 레드는 맨체스터 지역, 붉은 장미를 상징하고, 또 축구공,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마크는요, 몇 번 변했습니다. 예. 축구공 모양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이름을 그대로, 예, 맨체스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범선 같은 경우는, 예,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였잖아요, 맨체스터가. 그래서 그 운하를 상징하는 거죠. 밑에 배가 지나가는. 예. 그 다음에 가운데가, 예, 붉은 악마입니다. 그래서 팀의 이 별명이 레드 데블스 아니에요. 사실 우리 축구 대표팀 서포터들도 붉은 악마인데, 붉은 악마가 원주가 따로 있었네, 그죠? 벨기에도 또 붉은 악마죠. 벨기에 축구 서포터즈도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로고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다 담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 로고만 보고 알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로고에 담겨진 의미들을 역으로 풀어내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들을 담아서 이걸 만들어서 옷에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 옷이 35,000원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담고 있는 산업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빌딩입니다. 소녀시대죠. 제가 우리나라 1세대 아이돌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중년시대 정도 되겠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그죠? 자, 이 빌딩의 의미는 뭔가, 그러면. 메이킹과 어떻게 다른가? 이 빌딩은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의 기본 컨셉을 구축해야 되고요. 컨셉이 구축되면 신호비 나오겠죠.
신호비 나오게 되면은 그 신호비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캐릭터가 구축이 되고 하나의 패턴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녀시대는 9명이 됐을 때 완전체 소녀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때 뭐 이 중에서 또 그 유닛 활동을 하면서 그죠, 뭐 티파니, 그 다음 태연, 그 다음 또 서연, 뭐 이렇게 해서 택티서를 해가지고 별도로 또 활동을 했잖아요. 그것도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기본 컨셉이 있겠죠. 하지만 그 세 명이 활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녀시대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빌딩에서는 이 컨셉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될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패턴 구축까지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그걸 빌딩이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로 리텔링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해주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위가 춘향이 영전 사진입니다. 춘향 영전입니다. 남원에 있는. 그 옆에는 미스 춘향이고요. 뭐 몇 년도 미스 춘향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춘향 영전과 유사한 얼굴을 미스 코리아로 뽑았나 보네요. 미스 춘향으로. 그 다음 그림은 애니메이션 춘향입니다. 뭐 코드 세우고 뭐 앞트임 옆트임 다 했네, 그죠? 춘향이하고 상당히 다르지만 어쨌든 춘향이래요. 그 다음 영화 춘향. 그 다음에 뮤지컬 춘향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 위쪽 맨 오른쪽은 쾌걸 춘향 드라마죠. 다시 왼쪽으로 내려오면 춘향 테마파크입니다. 남원에 있는. 그 다음은 퓨전 국악 춘향입니다. 퓨전 국악팀 이름이 춘향이래요. 그 다음 무용 춘향. 그 다음 춘향 캐릭터. 맨 오른쪽은 춘향 게임이에요. 춘향이 엎어놓고 배학도가 막 곤장 때리고 이러는 거. 망했겠죠. 자, 이처럼 춘향이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 이 리텔링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많이 접했을 법한 내용이 바로 이 리텔링입니다. 소위 말해서 OSMU라고 해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해가지고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장르를 가지고 현대적인 매체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규칙성과 변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텔링과 팩토링, 메이킹, 빌딩, 리텔링까지 이렇게 구조화됐을 때 우리가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으로 바뀌면서 놀라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